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안전의 중심 안전지대 119. 오늘은 지난 30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지난 11월 30일 새벽 2시경에 대구시 중구에 위치한 서문시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화재가 상간의 1지구와 4지구 사이의 점포에서 시작을 해서요. 지상 4층 규모인 이 4지구 건물을 다 태우고 또 인근 점포까지 확대가 돼서요. 500여 개 이상의 점포가 전소되었습니다. 네,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는데요. 네. 화재가 난 곳이 가연성 소재가 많은 곳이어서 불길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불이 난 대구 서문시장 4지구는요. 의류, 침구 등 이 가연성 소재 제품을 취급하는 상가가 대부분이어서요. 불길이 급속도로 확산이 됐는데요. 상가가 문 닫을 시간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알려졌지만요. 사실상 재산 피해는 수백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문시장 하면 대구 최대 전통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2005년 12월 29일에도 이지구 상가에서 큰 불이 나서 상인 1000여 명이 터전을 잃고 또 600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었습니다. 또다시 이런 큰 화재가 발생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죠. 네, 점포마다 또 연말연시 대목을 앞두고요. 쌓아둔 물건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상인들 대부분이 화재보험도 제대로 다 들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아주 망연자실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침체기였던 시장이 최근 전통시장 붐과 함께 대목을 맞아서 활기를 되찾았었다고 하는데 이럴 때 또다시 대형 화재 사고가 나면서 정말 상인분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네, 지금 소방당국에서는 화재 원인을 면밀히 조사 중인데요. 상인분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네. 또 빠른 시일 내에 수습이 되어서 다시 한번 시장의 활기를 되찾으시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럼 안전지대 119 독점 공개 119 X8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보시죠. 강북구 미아동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지 3분 만에 도착. 하지만 좁은 골목길 때문에 살수차 진입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간 지체는 금물. 구조대원들이 긴박하게 움직이는데요. 살수차 호스의 최장 길이는 50m. 몇 개를 이어서 신속하게 깔아놓습니다. 조그만 창고에서 시작한 불은 주택의 지붕을 태우고 옆집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 불길을 잡기 위해 구조대원들이 치밀한 작전과 전략으로 진압에 나서는데요. 발화지인 창고와 함께 옆집으로 번진 불길을 집중 공략합니다. 건물 내부 진입해서 거주자가 있었는지 이거 확인돼요? 동시에 인명피해 확인도 필수. 안에 다 들어갔고 우리 그거 이거 공격 거예요. 이내 불길은 조금씩 사그라드는데요. 기와에 남아있는 마지막 불씨까지 정리하는 구조대원들. 출동해서 화재 진압까지 총 10분여 만에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주택 밀집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구조대원들의 빠른 대처로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요. 화재 사고는 시간과의 싸움. 아무리 진화가 쉽지 않은 화재라 할지라도 소방관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지 불과 3분 만에 도착해서 화재 진압을 하는 우리 소방대원분들 정말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저런 곳은 특히 이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요. 화재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소방대원들이 도착해서 진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소방대원분들이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이 피해 차이가 상당한 것 같다는 네,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골든타임, 새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도 역시 이금정 소방교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골든타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의학 용어로 알고 계시거든요. 병원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로 알고 계신데 사실은 이 소방에서도 굉장히 골든타임 용어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오래전에 골든타임이라는 한 의학 드라마 때문에 이 용어가 병원에서만 사용하시는 줄 알고 계시는데요. 골든타임 하면 정확하게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의 금쪽 같은 시간을 지칭합니다. 네, 알기 쉽게 골든타임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화재 진압 시에 필요한 골든타임은 5분이라고요? 네, 보통 주택에서 불이 났을 때 1분만 경과해도 불길이 크게 일어나는데요. 그러다 5분이 지나면 불길이 밖으로 번져서 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불을 끄거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5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화재의 경우에는요, 적게는 5분, 많게는 10분 이내에 화재가 연소 속도가 이제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피해 면적도 넓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5분 안에 꼭 도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건데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 골든타임 내에 도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는 이 소방대는 전체 한 60%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네, 소방차가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 2015년의 경우 출동 후 5분 이내에 소방차가 도착하는 비율은 61%로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한 40%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사이렌을 울리면서 급히 가는 소방차를 도로에서 곳곳 종종 또 보게 되는데 사실 꽉 막힌 도로를 뚫고 가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골든타임 5분을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차가 빠르게 출발을 해도 소방서를 나서자마자 차량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문제는 길을 비켜달라는 다급한 요청에도 모른 채 하거나 아니면 소방차가 지나가게 양보해준 자리를 끼어드는 얌체 운전자들도 있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서요, 불법 주차한 차량이라든지 또 길에 세워놓은 광고물들 이런 것들 때문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또 그리고 또 소화전 주변이라든지 골목 이런 데를 차를 세우실 때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주차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나 혹은 내 가족이 응급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좀 역지사지의 태도를 지니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차나 구급차의 앞을 막는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최대 200만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차량 종류에 따라 7만 원에서 8만 원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런 차량에 대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네, 과태료가 대폭 인상이 되네요.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양보하는 게 좋은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해하시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편도 2차로 이하라면 오른쪽으로 비켜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3차로 이상이라면 1차로라든지 3차로 쪽으로 양쪽으로 비켜서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 이를테면 소화전 주변에는 절대 주차를 하시면 안 되겠고요. 골목길에 주차하실 때도 소방차 통행을 감안해서 잘 주차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화재 현장에서 5분은 생명을 좌할 만큼 정말 귀중한 시간입니다.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소방도로 확보에 모두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독점공개 129 엑스파일 다음 영상 함께 보시죠. 오전 9시 서울의 한 아파트. 거센 연기가 창문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발화지는 14층. 출동한 대원들은 신속하게 주민들부터 대피시키는데요. 연기를 마시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집주인. 빠르게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진화에 나선 대원들. 아파트 구조상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불러오기 십상인데요. 다행히 10분여 만에 완전히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순식간에 집안을 잿더미로 바꿔놨습니다. 집과 가재더미가 이미 검게 타버렸고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기도를 위해 켜놓은 촛불이 주위 가연성 물질에 붙어서 화재가 났다고 하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순간의 부주의가 불러온 아찔한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네, 기도를 위해 켜둔 작은 촛불 하나가 집안 전체를 태웠습니다. 정말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데요. 촛불로 인한 화재 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네, 지난 5년 동안 촛불로 인한 화재는 전국적으로 1,400여 건이고요. 16명이 숨지고 190여 명이 다쳤습니다. 재산 피해도 59억 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촛불 화재를 원인별로 살펴보면요. 집안 냄새를 제거하거나 향내를 내기 위해 촛불을 사용하다 불이 난 경우가 72%. 이외에 종교의식과 단전도 원인이 됐습니다. 네, 이 화재 원인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요. 요즘 집을 꾸미거나 또 집안의 나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향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아예 향초를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촛불 화재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서요. 주의가 아주 요구가 됩니다. 네, 향초가 뭐 가끔 분위기를 좀 내고 싶기도 하고 습기 제거에도 좋고 냄새 제거에도 좋아서 주위에 정말 향초 많이 쓰시더라고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초가 넘어지거나 촛농이 흘러서 화재가 발생하는 건가요?
촛불 화재와 관련한 모의 실험을 통해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요. 촛농이 바깥에서 새어나오면서 초 받침대의 온도가 크게 상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초의 심 온도는 600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에서 300도 사이에서 유리 받침대가 깨지면서 화재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이 양초에 불을 켠 상태에서요, 열 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해보면요, 주변의 온도가 무려 섭씨 320도 정도까지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초 인근의 가연성 물질이 불꽃에 의해서 쉽게 이렇게 불이 옮겨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이 판자의 경우에는 2분 정도면 불이 붙고요. 또 합성 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빨리 1분 30초 이내에 불이 붙는 것도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320도라니 정말 높네요. 그래도 촛불로 인한 화재는 조금만 좀 주의를 기울인다면 예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외출하시거나 잠자리에 들 때는 반드시 촛불을 끄셔야 하고요. 촛불을 사용할 때는 초의 심지는 되도록 짧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초가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꼭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받침대는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촛불이 넘어져도 안전한 크기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촛불 주위에 커튼과 같이 이렇게 잘 타는 가연 물질 절대 두셔서는 안 되겠고요. 또 촛불을 켜실 때는 촛불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서 이렇게 항상 신경을 잘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향초가 화재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뭐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사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금정 소장님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고 복귀 순서입니다. 네, 위험천만한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지혜를 다시 찾아보는 포착 블랙박스 속으로 함께 보시죠. 용인 서울 간 고속도로입니다. 새벽부터 비가 내려 도로가 다 젖었는데요. 안개도 자욱해 앞도 잘 안 보입니다. 주의하라고 깜빡이로 알려주면서 서행하고 있는 차량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트럭. 그대로 미끄러져 가드레일과 팡! 이런 날씨엔 감속이 필수란 거 아시죠? 깜깜한 밤 한적한 도로를 주행 중인데요. 앞차 꽁무니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이 스르르르 감기는데요. 그러다 쾅! 난생 처음 졸음운전을 경험해봤다는 운전자분. 큰 사고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운전대 잡고 조는 일 해선 안 되겠죠? 해외에서 벌어진 사고 영상입니다. 3차선 도로를 주행 중인데요. 직진 중이던 차들이 빨간 신호에 멈춰섰습니다. 오른쪽 도로의 차량 출발하는데 순식간에 쾅!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버스가 그대로 들이받고 맙니다. 신호를 지키는 일이 기본이라는 건 만국 공통이죠. 지금까지 포착 블랙박스 속으로였습니다. 네, 요즘 지하철이나 대형 쇼핑몰 같이 공공장소에서 에스컬레이터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사소한 부주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뉴스가 들렸는데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 손줄을 아는 채로 내려가던 할머니께서 이 손의 힘을 순간적으로 잃으시면서 밑에 쪽으로 아이가 떨어졌는데요. 이제 에스컬레이터 아래쪽으로 바로 추락해버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영상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안전해 보여도 사고가 나면 이렇게까지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요. 지하철 7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도요.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톡톡 안전연구소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화홍보부 김승용 차장님 모시고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1월이었죠. 7호선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예, 지난 11월 15일 날 저녁 8시 50분경에 서울 지하철 7호선 충신대 입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20여 분간 연기가 발생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서울 지하철 7호선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려는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네. 소방 당국은 에스컬레이터가 과부하로 연기가 난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큰 사고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한 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건가요? 국내 승강기 보유 대수는 55만 8,406대인데요. 이에 대비해 에스컬레이터 설치율은 28,837대로 불과 5.2%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승강기 안전사고 중 72.2%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에스컬레이터 사고 중 93.9%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에스컬레이터의 경우에는 이 발 디딤판이라든지 손잡이 등 이런 작동 부위가 이렇게 이제 외부로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네. 이제 멈춰서 타고 내리는 엘리베이터랑은 다르게 계속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제 탑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부주의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 유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되는 이용자 사고의 경우 걷거나 뛰는 행동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68.6%로 1위로 차지하고 있고요. 네. 디딤판이나 스커트 가드 등에 끼어 발생하는 사고가 7.1%로 2위, 핸드카트나 쇼핑카트를 가지고 이용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가 5.8%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이 39.3%, 12세 미만이 12.9%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고가 어린아이나 고령자에게 많이 발생하는군요.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떤 사고가 많은 편인가요? 10살 이하 어린이 사고는 틈에 눌리거나 끼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과 철판 사이의 틈새는 한쪽이 3mm 이하, 양쪽이 7mm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철판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생겨서 어린아이들 옷이나 신발 등이 끼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면요. 그 주변에 고무 재질의 신발 사용 금지라는 문구를 이렇게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어린이 아이들의 이 끼임 사고 때문에 이런 새로운 안전 문구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한동안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고무 재질의 신발이 유행하면서 에스컬레이터의 끼임 사고가 발생하곤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신발 등은 재질 자체가 굉장히 연질이고 부드럽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의 조금만 틈새에도 쉽게 끼이고 한번 빨려 들어가면 빼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넘어지면서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잖아요. 가끔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데요. 어린아이들이 디딤판에서 넘어지게 되면서 홈을 짚게 되는데요. 이 틈새로 손이 끼이는 사고도 있고요. 또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보면 바로 아래에 2cm 정도 틈이 있거든요. 네. 이 틈새에 끼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린 아이들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반드시 보호자가 손을 꼭 잡고 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고령자의 경우에는 어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60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은데요. 넘어지면서 사실 앞이나 뒤에 서 계신 분들이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고령자의 경우는 타실 때 꼭 손잡이를 꼭 잡고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에서 뛰는 행동도 금물인 거죠? 물론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뛰는 행동뿐만 아니라 사실 걷는 행동도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런 행동들이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되어서 이것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집 또 그리고 또 체중을 고려해서요. 네. 사실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아주 얌전히 가만히 있는 편인데요. 만약 혹시라도 여기서 이렇게 뛰게 된다면 거기 가해지는 충격도 상당하겠죠. 네, 지난 5년 동안 서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는 모두 3,200여 건, 한 해 평균 600여 건이 넘는데요. 이 중 60% 정도는 보행 충격으로 인한 고장이었습니다. 한 실험에 의하면 서 있을 때의 충격 지수는 0.8이지만 네. 걸어갈 때는 2.1로 증가하고 뛸 때는 5.6으로 서 있을 때보다 무려 7배나 높아졌습니다. 네, 에스컬레이터에서 뛸 때 가해지는 무리한 하중이 부품 고장의 원인으로 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출근길에 보면 사실 늦었다고 이제 막 뛰는 분들이 많으세요. 앞으로는 좀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에스컬레이터 이용할 때 알아둬야 할 안전 수칙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에스컬레이터 타시면 디딤판에 그려진 황색 안전선 안쪽에 서시고 손잡이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긴 스카프 같은 경우도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동전이나 열쇠 같은 작은 물건도 끼일 수 있으니까 이 또한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 부피가 큰 짐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무게가 기계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긴 목도리나 스카프 겨울철에 많이들 착용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또 발목까지 오는 긴 치마 입으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에스컬레이터를 타시다 보면요, 잘 살펴보시면 상하 쪽, 그러니까 타고 내리는 쪽에 긴급 정지 버튼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오른쪽 발 쪽이 디딤 쪽에 있는 쪽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요. 사고가 발생했다 싶으면 지체 없이 바로 이 정지 버튼을 누른 후에요, 신속하게 세운 후에 119에 신고를 해주시거나 또 안전한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덧붙여서 가끔 비상정지 버튼을 장난삼아 누른다거나 혹은 실수로 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2초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정지하게 되는데 이러다 또 다른 사고가 유발될 수 있으니까요. 비상치가 아닌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누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에스컬레이터는 우리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또 안전하게 사용한다면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승용 차장님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지대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소식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